네. 첫 회라 지금 다들 긴장된 상태에서. 세트장 분위기는 뭔가 밤에 은밀하게 모여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 어쨌든 첫 회입니다. 시조실 같은데요? 시조실? 네.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없는 걸로 해주죠. 그래. 그냥 약간 느낌이 좀 빠르기도 하고. 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첫 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범인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왜 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저희가 추리해 보는 겁니다. 여성 범죄자 40만 명. 2000년대 이후 여성 범죄 증가율 남성 범죄의 2배. 그들은 왜 범죄자가 됐을까? 은밀하고 복잡한 여성 범죄. 여성 범죄를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 사건 속 그녀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빨간 핸드백 속에 있다. 바로 저희가 이제 추리 전문가들이 되는 건데요.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 교수님부터. 예, 저는 뭐 경찰학과 교수이고 예전에 그 경찰청에서 범죄심리수사관을 프로파일러라고 보통 하죠. 뭐 양들의 침묵의 조디 포스터가 나온 그런 연쇄성 범죄들을 주로. 무슨 마스터가 되겠죠? 추리 마스터? 추리 마스터. 추리 마스터.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우리 양재진 마스터. 네. 정신건강학과 양재진이고요. 그 양들의 침묵의 조디 포스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들의 침묵의 안소니 홉킨스가 아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아니에요. 뭐 마스크 쓰고 있는 그분은 아니고. 이런 여성분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좀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좀 심리 마스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분 좀 친해지고 싶은 분이었어요. 우리 곽정 씨. 곽정 에디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2년 정도 여성 매거진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또 생활을 취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이제 전직 에디터인데요. 지금은 칼럼니스트로서 여성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황석정 씨. 사실 이제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험악한 역을 많이 했어요. 깡패, 사기꾼, 여성 범죄자들의 공감자로서의 공감 마스터. 그렇지, 공감 마스터요. 공감 마스터로서의 제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현영 씨는 무슨 마스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이 여성 심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건 모성애? 엄마가 돼봤으니까. 모성 마스터? 남성과 다른 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난 못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언니도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어떨까요? 이희재 씨는 어떤 말씀? 연애 마스터.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결혼을 했었어도 예전에 이렇게 이런 걸. 고일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일적 얘기를 하고. 너무 일찍 녹화를 해. 너무 일찍 녹화. 근데 전 이 프로 딱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여성 심리를 바라보는 남성 심리가 어떨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성 심리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복잡다단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일단 해버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오해를 쌓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남성 심리는 백지장같이 정말 투명하게 속이 다 보이는데 여성들이 자기의 복잡한 심리를 남성에게 투영을 했다 다시 되받으니까 자기 심리처럼 복잡한 것처럼 느끼니까 남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은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걸 스스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여성 심리를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배 교수님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평균 에버리지는 남성 그 피의자가 더 많죠? 거의 절대적으로 많죠. 절대적으로 많죠. 8대2 정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해가 많다는 것도 어떤 범죄를 저졌다 하더라도 그 내면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범죄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초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건을 좀 만나볼 텐데요.
이야,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위험한 그녀들의 비밀, 빨간 핸드백 열어보시죠. 늦은 밤 자정 무렵 차에 싣고 온 뭔가를 내려놓는 한 여인. 다음 날 아침 공장 직원에 의해 발견된 의문의 검은색 가방. 그 가방 안에는 중년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 아니, 사체에 하반신이 없습니다. 하반신이 없어요? 예. 하반신이요. 하반신. 가방 안에는 절단된 상반신만 발견됐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시신을 싸맨 천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그것은 여자의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일용직 근로자인 50세의 고 씨. 5일 전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던 그는 어느 모텔에 투숙한 후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모텔에 남아있던 CCTV 영상에서 처음으로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신 발견 5일 전 모텔에 들어서는 승용차. 피해자 고 씨가 조수석에서 내리고 뒤이어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인. 바로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 박 씨였다. 뭐야, 끝이야? 네. 스튜디오 밖에 끝이에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사건 시체를 유기하던 날도 비가 왔는데요. 약간 그 느낌이 싹 뭔가 오는 듯하기도 한데요. 제가 VCR 처음에 보고 알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뭐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여기서는 전혀 판단이 안 서네요. CCTV에 본인이 찍힌 거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여자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의도치 않게 아니면 공범이 있던가. 맞죠.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체가 반이 잘려져 나간 아. 상태라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약간 뭔가 끔찍하고 심리적으로 이 여자가 뭐 하체, 뭐 다리 이런데 뭔가 정신적인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그건 내 아니어도 내 다리. 아니 이 남자가 전에 이 여자에게 다리에 대해서 뭔가 비방을 하거나 이런 거에 복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복수나 뭐 기타 분노에 대한 감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유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볍게 수도 있겠죠. 하려고. 네. 무거우니까. 그래서 사체 훼손을 하는 경우는 어떤 심리인가요? 이게 이제 진짜 그 사체에 분노가 표출돼 있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프로파일러들 판단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특정한 부위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손쉽게 절단할 수 있는 부위를 절단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원한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될 때를 했으면은 원한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흔히 말하는 사지만 절단했다면 원한은 아닌 거고,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게 다른 데를 심각하게 뭐 훼손을 했거나 그랬다면 그건 사체에 대한 어떤 표현이 돼 있는 거죠. 다른데 어디요? 얼굴을 하고 주로 성기 요쪽 부분에 훼손이 상당히 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예를 들면 자상이면은 그게 뭐 죽일 만큼 한두 번 찌르는 게 아니라 뭐 열 번 넘게 뭐 계속해서 자상을 입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원한 관계나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걸로 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 지금 발견된 그 시체는 잘린 거 말고 다른 데는
그런 이상이 상처가 없나? 없었어요. 상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근데 원한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 면에서.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예. 이게 보통은 이제 숨기려고 뭐 보통 일례 다른 사건들을 보면 강에 뭐 버린다거나 저수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야산에 지금은 안매죠. 네. 지금은 그냥 저것도 너무 웃겨요. 네, 길에다가 그냥 길에다가 길도 아니고 공장 이게 정문이었잖아요. 초범인 건지 다급해서 그냥 두고 간 건지 그러니까 약간 메시지를 준 거지. 죽음에 대해서 뭔가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걸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 그 뭐 영화 세븐처럼 여기 뭐 메시지를 주는 건지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아침에 갖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 사건 말고요. 다른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말하자면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어떤 진짜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내 솜씨다. 뭐 이런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가시욕 같은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 굉장히 많은 범죄물을 봐서 이제 드는 생각은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초범이다? 드는 게 네, 전문가였으면 일단 치아랑 지문 정도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앴을 것 같은데 너무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고 이런 좀 허점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급하게 우발적으로. 나는 야, 종잡을 수가 없네. 근데 어쨌든 대범해요, 어쨌든. 대범해요. 대범해. 어떻게 그 남자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여자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아직 모르죠. 아직 다른 몰라요. 사람 시켰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아직 몰라요. 그래, 거기까지는 못 여자가 아직. 왜냐면 그죠? 남자 한 명을 제압하기가 경찰 두세 명도 막 흥분한 사람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저런 남성을 20대 여자, 30대 여자 혼자? 야,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시신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한 지난 5년 동안 한 22건 정도 있었습니다. 20몇 건. 근데 이제 그 참 희한하게도 이런 시신훼손 사건의 그 보통의 범인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면식범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훼손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신원을 모르게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거꾸로 하면은 신원을 알면 범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맞죠.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희가 기억하는 그런 조금 충격적인 사건들은 거의 다 범인이 잡혔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잡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원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사건도 두 사람이 모정의 뭐 내연의 관계였는데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통계적으로 있는 있다. 거죠. 예, 예.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 한번 단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서가 보시면 빨간 핸드백 안에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네. 첫 번째 단서를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 깜짝 놀랐다. 나 좀 무서워, 지금. 오, 이거 불이 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외제 차 키입니다. 이 외제 승용차 키도 단서가 될 수 있네요. 이야. 이 여자가 일단 여자 핸드백 안에 있었으니까 이 여성의 소유물인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연남의 차일 수도 있고 뭐 훔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어쨌든 거죠. 그 여성과 관련된 그 여성이 근데 타고 다니던 차. 외제 승용차 키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심리를 부자. 그래서 반영한다. 반영하는 거죠. 부자, 부자. 그러니까 이 차 키가 본인 거고 차도 본인 소유였다면 특별히 돈을 노리고 한 범죄는 아닐 절대로 가능성이 아니죠. 있는 것이고 사실 돈이 꽤 있는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갈취할 돈이라는 게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런 이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여성이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남성과 모텔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맞지 안 않는 가죠. 조합이거든요. 그림이 좀 그렇죠. 이 외제 승용차를 타는 30대 여자가 50대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뭔데요? 뭐겠어요? 뭔데요? 뭔데? 아니 뭐겠어요? 뭔데요? 모텔에 왜 들어가겠어요? 모텔에 뭐 야구 보러 가겠어요? 둘이 어떤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키의 주인공도 굉장히
그리고 아니, 편하게. 인터뷰 완성해 주세요. 물론 뭐 모텔에 들어가서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36세 여성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가정이 있고 부유하거나 네. 이런 사모님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보다 어리거나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모님이 정원사와 뭐 이렇게. 의외로 끌리는 거지. 아. 뭔가가 있을 수 뭐 있죠. 이렇게 면접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봤는데 정말 이상형이어서 모텔로 나와서 2차 면접을 보자 이렇게 됐다가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사줬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해서 이 여자한테 바쳐서 그렇게 전락을 했는데 아직도 못 끊고 이렇게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연인이었어요? 그랬을 원래 수도 있죠. 연인이었는데 지금 처음 만난 남자야? 이 남자 아니,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죠. 이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물어보는 평생 일용직으로 번 돈으로 차를 사준 거야. 그랬을 수도 있다니까 아니면 정말.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 여자한테 헌신하느라고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이러면서 회사에서 잘려서 나오고 막 이래서 이 여자가 원하는 걸 다 못 채워주니까 화가 나서 여자가 죽여버렸다고? 너무 드라마인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좀 반대로 두 사람의 접점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단서로 제작진이 저에게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외제차를 소유할 정도의 재력이 어쨌든 뭐 보여지는 것에 의하면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분께서는 뭐 약간 접점이 없는 사람들끼리 우연히 마주쳤다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 외제 승용차가 주는 의미가 뭔지 저희가 또 VCR 준비했는데 함께 보여주시죠.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박 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 박 씨.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고급 외제 승용차도 소유하고 있었다. 신의 명이래. 평소에도 고가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이 살려면 돼? 정말 부잣집 딸이든지 아니면 범죄 조직. 그러나 그녀의 실상은 달랐다. 차량 구입 활부금은 몇 달째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수천만 원의 빚을 지닌 신용 불량자였던 것.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박 씨. 어머. 그녀의 생계 수단은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 만남이었다. 아, 저 여자분이 지나치게 적극적인 남성은 조건 만남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박 씨. 그녀는 하루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고 씨와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타세요. 제 차로 가요. 아, 예. 박 씨의 차를 타게 된 피해자. 그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왜 그랬지 근데? 너무 만난 지 10분 후 인근 무인 모텔에 도착한 두 사람. 그것이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객실로 들어간 피해자 고 씨. 박 씨는 지니고 있던 칼로 고 씨를 살해했고 그는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근데 수천만 원의 빚이 있어서 그 용지가 딱 왔을 때 대부분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보고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뭔가 그거에 막 고심할 텐데 아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면 수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데 저렇게 쇼핑하고 저러고는 안 살겠죠. 그러니까 저분 들어도 이걸 딱 던져버리고 없던 일처럼 딱 뭔가를 하고 이런 게 너무 태어났어.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뭔가 조건 만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저렇게 빚이 있는데 저렇게 또 태연하게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발적
단속인 살인이 가장 많은 사고에 가까운 살인이 더 많은 거죠. 추리마스터 배상훈 교수님께서 이 사건이 여자의 계획적인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는지 거기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폭행하려고 해서 공격을 했다.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신용 칼로 찔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사용된 칼이 그 우리가 보통 회칼, 사심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쓰는 회칼이었다는 것이 그게 어디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신용으로 그 백에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죠. 아니 헷갈이 큰데. 그러니까 30cm 넘는 그런 요즘은 거니까. 빅백이 많습니다. 자, 아까 슈퍼백이라고 하죠. 나갈 때 맞다, 딱 갖고 맞다. 나간 백이 어쨌든 지금 그 여성분이 진술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나는 호신용으로 칼을 갖고 다녔는데 그걸로 방어만 한 거다. 한 거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41곳이나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정당방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번 딱 자상을 입히고 그 공간을 빠져나오거나 했었어요. 그러거나 처음부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이게 혼란스러워야 이게 되는 부분이 신고했겠지.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이 여성분이 되게 뭔가 뭔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깊게 안 하고 좀 단순하게 막 뭔가를 그런 거, 하는 그런 걸 그런 게 좀 나타내는 허점이 보이기 예, 시작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갔을까가 정말 궁금한데 너 다시 돌아와서 이 여자분이 이제 주 직업이 없고 일단은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직성 만남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요즘은 이 SNS가 발달되면서 이 직성 만남, 인터넷 만남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뉴스에도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조건 만남 이게 굉장히 늘어났고 단속도 되게 힘든 상태고요. 또 반대로 또 남성을 찾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성을 찾는 여성도. 예, 젊은 남성을 찾는 여성들이 이제 조건 만남 시도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좀 조건 봐야 만남을 되나요?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상대를 사는 거잖아요.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성이 필요한 거고 반대쪽은 나는 몸이 있고 돈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접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지는 추세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귄다는 표현 안 하고 썸 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가볍게 썸 타는 것처럼 정말 섹스 어떤 성행위 자체도 그런 행위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닌가. 연애보다 일부러 그런 그런 만남을 추세를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요거 직성 만남은 저희 어렸을 때 했던 부킹이랑 다른 거죠. 아니 다르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또 궁금한 게 아까 채팅창에 이렇게 쭉 기능 참 뭐 좋아하네. 왔다 갔다 했는데 매너 15는 뭐예요? 그럼 만날 때 16가지 어떤 뭐 매너. 아니야. 가격 매너 있게 15만 원. 15만 원. 매너 있게 15만 원. 제가 잘 모릅니다. 아니 왜 배구수님 모르세요? 왜 제가 알아요? 가격, 20이면 매너 20만 원. 알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외로움이나 자신의 성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음성화된 채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제가 들었을 때 경찰들도 이 검거를 하기 되게 어렵다고는 들었어요. 그럼 되게 잡기 되게 힘들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어쨌든 추적이 안 되는 거고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신호는 거의 대부분 이제 거짓말을 할 거짓말이죠. 다 거의 100%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거에 뭐 즉석 만남 뭐 어플 얘기도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즉석 만남처럼 돈을 조건으로 한 조건 만남의 큰 범죄였던 게 그거였잖아요. 유영철. 그렇죠. 유영철도 그렇죠. 항상 조건 만남을 그걸로 해서 여자를 불렀고 자기의 다른 복수를 거기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성적인 릴레이션십, 그런 스킨십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뭐 아무런 저항할 도구나 뭐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 스스로를 범죄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또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기도 너무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여성 피의자가 조건 만남, 직성 만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단 많이 삽니다. 쇼핑, 명품. 외제차.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군요.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어린 친구가 전혀 인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는 데는 백화점. 그리고 가서 저걸 사서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렇게 주류에 같이 합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나은 삶을 원하고 지금 갖고 있는 물건보다 더 나은 물건으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비싼 화장품, 뭐 더 비싼 가방을 들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 능력 안에서나 내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학과에서 병이냐 병이 아니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신의 어떤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지고 점점 생활이 힘들어진다. 만약에 쇼핑 중독 때문에 그럼 그건 병으로 봐야죠. 그 도박 중독인 사람들이 돈 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 중독은 카드를 쪼는 그때 그 손맛? 엄청 손맛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드도 치시나 봐요. 제가 고스톱도 칠 줄 몰라요. 이 카드를 우리가 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카드를 오픈할 때 그때 뇌에서 엄청나게 흥분 물질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쇼핑 중독은 카드 긁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쇼핑 중독인 분들의 집에 가보면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거나 아예 포장을 뜯지도 않은 물건들이 질비해요. 택배 박스 택배에 막 자체로 그냥 박스가 다 쌓여 싸놓고. 있고. 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명품 중독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의 경우에 다 본인이 그거를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순하게 쇼핑 중독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말 과시욕에 빠진 사람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넘쳐나서 자기 일상생활이 망가질 정도가 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존감이 무지하게 낮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나를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뭐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그걸 다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 자체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못 보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 없는데도 그렇게 없는데? 하거든요. 아니, 없는 그게 사람이 이제- 그래요. 없는 그러니까 사람.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징어 튀김의 특징은 뭐냐면은 튀김은 이만한데 안에 오징어는 요만하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나는 요만한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것처럼 튀김 옷만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좀 덜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좀 불평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범죄에 빠져드는 어떤 맥락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약간 여자의 과시욕과 남자의 과시욕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남자의 과시욕은 차, 시계, 오디오. 다 빠지면 빠지면 망한다는 식이죠. 시계 오디오. 하나도 안 빠졌다. 하나도 안 빠졌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여지는 과시욕 같은 게 주로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품에 많이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시욕에 좀 빠진 것 같아라고 자기 판단이 서서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막 상담을 하면서 사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알아? 정말 안 사람이 가지고 죽을 어떻게 것 같아요, 선생님. 원장님 저 이렇게 너무 미치게 사고 싶어 죽겠어요. 원장님 3천만 땡겨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저 좀 치료해 주면서 사실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주호소하면서 오시는 분은 없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문제 근원이 거기 있던 케이스들은 있죠. 부부 치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알고 봤더니 여성분이 쇼핑 중독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너 요즘에 너무 혼란스럽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튀김옷이 굉장히 강했던. 근데 이 튀김옷이 좀 한번 딱 좌절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요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 멘탈까지도 무너져가지고. 우리 혜영 씨 명품 좋아하죠? 저요? 네. 전 그냥 어느 정도? 그걸 속이지 마요. 아니 내가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냥 되게 좋아하잖아. 한때는 한때 아니 있으면 아니 좋죠. 있으면 좋죠. 좋지. 그러니까 그리고 가죽도 좋아. 그래. 아니 그럼 어떨 때 내가 요 정도 명품은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그런 필요성보다 이게 싱글일 때는 사실 그 명품이 꼭 필요하다 막 이거보다는 내 친구도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고. 싱글일 때는.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건 결혼식장에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거나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네? 다른 사모님들이 다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나가면 우리 신랑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챙기는 것도 있고. 결혼식장, 동창회 이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아이템의 경연장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데 안 가잖아.
절대 안 가요. 그 근데 저는- 심리가 여자가 명품을 찾는 심리인 거잖아요. 내 친구는 또 그런 유명 브랜드를 사거나 유명 백화점에 갈 때 그거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가요. 그래, 비싼 신발 신고 어, 가는데. 맨날 떨어진 거 신다가 거기 쇼핑 가려면 그렇게 차려입고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것도 너무 차리면 안 되고 무심한 듯 하나 그러니까 꼈는데 그 그게 브랜드가 딱 맞아. 누가 있는 거 있잖아요. 목걸이도 앞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뒤에 여기 달랑거리는 거 마크 하나 달려있는 거 이해 안 되시죠? 아니요,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명품을 사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 생각을 해보면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표현할 방법이 더 없기 때문에 나도 저 커뮤니티 안에서 저걸 쓸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표식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좀 그냥 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난 뒤에는 굳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분식집에 다 같이 선배들하고 갔는데 이제 저희 어깨는 워낙 명품백들을 많이 드니까 분식집에서. 네, 분식집에 갔는데 순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가방을 쭈르륵 놨는데 제 것만 헝겊 가방이고 다 명품백인 거예요. 저런. 그래서 아, 나는 이 커뮤니티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로부터 빠져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막 빠져나오고 막 이 단계는 아니고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걸 굳이 팔 필요는 없죠. 기부하세요. 저한테 기분이 차. 저한테 기부하세요. 저는 진짜 웃긴다. 내가 농담을 기부하세요 했더니 저한테 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 그 피의자 이 여성분은 명품 이런 과시욕 이런 네. 허세만 없었더라면 글쎄 이렇게 이런 큰 일까지는 안 일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제승용차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한없이 높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기 존재는 가장 낮은 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 단서. 외제 승용차 열쇠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자신을 치장하는 과시욕의 수단인 동시에 그녀의 낮은 자존감을 의미하고 있다. 맞아? 두 번째 단서는 우리 박정은 씨가 직접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둥 칠걸요? 이 천둥 소리 진짜 리얼하게 살리시네. 어떻게 떨려요.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자, 그런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들려. 두 번째 단서. 이 뭐 핸드백 속에 흔히들 있는 뭐 흔히 있죠? 향수. 향수가 들어있네요. 야, 향수가 어떻게 단서가 되지? 너무 어려운데, 이 향수는? 핸드백 안에 이 향수가 있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 여자가 범죄를 저지른 뭔가를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이 향수가. 이걸로 네. 일단 기절시켰나? 무기로 사용. 이걸 일단 기절시켰나? 그리고 칼을 꺼냈다고요? 아니, 이걸 그쵸? 어떻게 추리해야 되는 거예요? 향수. 황석정 씨. 나는 특별한 날에만 쓰는데 그 특별한 게 내 냄새를 지우거나 상대를 유혹할 때인데 이건 지금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여자분이 갖고 다닌 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데 들어갔을 때 냄새라는 거는 제일 먼저 오는 자극이기도 하지만 한 5분, 10분만 지나면 그 향을 내가 못 맡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일 빨리 피로해져요. 왜냐하면 뇌신경에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장면 혹은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뇌에서 쫙 올라오거든요. 그 기억이. 그래서 최면 수사 같은 데도 그게 바로 이용이 되죠. 향수를 그 뿌려요. 예전의 기억에 기점이 되거나 끝날점 이거를 갖고 말씀대로 그 부분이 딱 하면 바로 그냥 토해듯이 쫙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왜 이 향수가 단서가 됐는지 VCR 함께 보시죠. 범행 후 박 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범행 후예요, 지금. 시신이 있는 모텔 객실에서 이틀 밤을 함께 지내며 차분하게 시신 처리를 준비했다.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아니, 전면 아가씨가 전기톱 어디다 쓰시게? 어머, 웬일이야. 고양이 아빠한테 보내려고요. 아, 네. 아, 연료도 같이 주실래요? 예, 그럽시다.
더 주세요. 아니 무거우니까 잠깐 시사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들 수 있어요. 모텔을 나간 박 씨는 시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TV 볼륨. 여자의 힘으로 사체를 운반하기 힘들었던 박 씨는 시신을 훼손했다. 뭘까? 왜 죽였을까? 그녀는 현장을 깨끗이 치운 후에도 바로 모텔을 떠나지 않았다. 고 씨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챙긴 후 시신을 객실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인근 아울렛을 다니며 태연하게 쇼핑을 즐긴 박 씨. 문제는 귀금속점에서 발생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남자친구한테 선물할 건데 금목걸이 같은 거 있어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금제품을 구입하려 했던 그녀. 저기 신분증 좀. 왜요? 카드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실패한 박 씨는 모텔로 돌아온 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객실에서 태연하게 이틀 밤을 보냈다. 먹고 자고 가는 거지. 그래서. 범행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 박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렇게 피해자의 시신은 유기되기 전까지 60시간 동안 박 씨의 차 안에 방치됐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틀간 박 씨의 행동에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그녀는 시신을 유기할 만한 장소를 검색해보는가 하면 범행 전 피해자를 만났을 때처럼 또 다른 남자들에게 즉석 만남을 유도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5월 말. 부패가 시작된 시신과 함께 5일을 함께 보내며 태연하게 즉석 만남을 이어갔던 박 씨.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향수를 사용했다. 그녀의 행동에서 범행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검거되기 전까지 그녀의 기록에는 단 한 건의 전과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다. 네? 계속 그러실 거예요? 저 아니에요, 형사님. 형사님,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형사님, 전 정말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검거 직후 범행을 인정했던 그녀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녀의 심리는 무엇일까? 이거 좀 무서운데요.
저 향수를 사용해서 시체 썩어가는 냄새나 이런 거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딱 티 안 나게 방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냄새 부분에서 이제 그걸 막은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 보면 죄책감을 좀 덜어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도 싶어요. 자꾸 냄새가 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계속 스스로가 알게 되니까 이걸 덮어서. 그거는 약간 반대인 게 그러니까 네. 지금 재현 저 VCR 내용을 보면서 저분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죄책감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콜라를 마시고. 죽이고 그 사체와 이틀 동안 같은 방에서 있는 동안에 먹고 자고를 당하고 그다음에 차에다 5일 동안 넣어놓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조건 만남을 또 하고 다니고 했다는 거는 일단 양심이라는 게 없는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분들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좀 특이한 거는 저분이 일단 되게 어설퍼요. 뭔가를 따라는 하고는 있는데 되게 어설프면서 저 상황을 되게 즐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저분의 이제 저 여자분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포인트가 보통 아주 작은 범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일이 커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무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무서운 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나요? 이미지 트레인이라고 하죠. 거울 보고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저런 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 전에부터 뭐 작은 범죄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하나의 뭐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살인을 뒤처리하는데 쓰이는 방법들이 다 저희가 한 번쯤 영화나 소설이나 어디선가 접해봤던 방법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 여성분이 가고 있고 연기하라는 거다? 빠져든 거지 그거에. 자기 삶과 가공의 삶을 혼동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수선하게 다니면서 내가 죽였다는 걸 흔적도 마치 남기는데 또 뭔가 깨끗하게 찾아내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인격 장애라고 말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누군가를 죽여놓고 또 다른 조건 만남을 채팅을 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공의 자기를 분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있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약간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나쁜 사람이 많은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제가 죽였어요. 방어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자기를 정신분열로 보이려고 그렇죠. 일단 일부러 그렇게 연극을 한 거죠. 연극을 했다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거고 굉장히 이제 흥분한 척한 거죠. 흥분한 척하는 거는 저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다리 움직임, 손 움직임 같은 흔히 말하는 얼굴 위에 다른 행동 증거들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실제 우는 건지 우는 척 하는 건지, 연기인지. 그렇죠. 웃는 건지 실제 웃는 척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들이 직업인데 탤런트 분들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연극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분을 보면 아주 노련한 분들,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근데 발연기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딱 알 수 있잖아요. 완전 너 잘하시는 제가 그 말씀 너라고 아니 너라고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검거 당한 뒤에 범행을 인정했다가 또 뭐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잖아요. 번복하는 데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실제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밀당이죠, 밀당. 관심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충분히 이 사람 관심 심리예요? 예,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슬프기도 한 게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검거당한 뒤에조차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것이 보여서 좀 슬프기도 하네요. 이 범인이 향수를 사용한 심리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향수 자체가 어떤 정체성, 자존감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 범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냄새를 없애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단서, 향수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향수를 통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녀의 이상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퍼즐이 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퍼즐을 위해서 우리 석정희 누나가 마지막 단서를 직접 공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단서입니다. 이렇게 뜯고
아, 그림은 좋아요. 자, 빨간 핸드백. 온. 범인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턱바지? 그거 아니에요? 춤출 때 그 치마? 벨리 댄스 출 때 이렇게 이렇게 치마 얼굴 가리는 아니에요? 거. 얼굴 가리는. 너무 벨리 댄스 할 때 쓰는 마스크인가 봐요. 범행 후에 이걸 하고 뭘 사러 다녔나? 아닐 텐데. 그건 아니겠죠. 사건 발생 후에 이걸 쓰고 뭘 사러 다녔던 것도 아니고 집에 있었다면 전 그거 같네요. 혼자 생활할 때도 이걸 쓰고 생활한 거지. 왜요? 내가 싫은 거야. 아니 봐줄 사람도 없는데? 내 얼굴을 그러니까 보기가? 그냥 인격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거울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안 봐요. 거울. 그러니까 이러고 항상 그래요? 충격적이잖아요. 거울 보면. 무슨 아니 형 말씀이세요? 약간 귀여워. 깜짝 놀라죠. 아니 형 귀여워. 유재 씨가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고 생활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 의미의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신원을 감추는 거지만 또 하나는 떨림이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연극을 했었잖아요. 가면극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가면극은 보면은 가면을 쓰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몸짓이나 말투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면 쓰면 여러 역할을 해내야 돼요. 자기가 가면을 만약 선택을 하면 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 같으면 이 벨리 댄스 마스크를 딱 쓰면 되게 제가 맨 얼굴이어도 화려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영 씨가 이거 되게 중요한 자체로만 얘기를 했는데 반짝이가 달려있고. 똑같은 마스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스크가 아니라 벨리 댄스 마스크를 했다는 게 같은 마스크를 택하더라도 예쁘잖아. 화려한 거를 고르는 건 이분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은 어떤 다른 얼굴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난 더 어려운데 외제 승용차키, 향수, 벨리 댄스 마스크. 이게 어떻게 딱 떨어지지? 퍼즐이? 한번 보죠. 화려해. 과연 이 벨리 댄스 마스크가 어떤 의미를 이분께 부여하고 있었는지. 자, 보시죠. 결혼하려고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나만 아껴주고 위해주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안 만나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떠난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박 씨. 아 버림을 받았군요. 그녀는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한 채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은 SNS였는데 진짜입니까 저거? SNS에 올려진 사진을 통해 그녀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다 럭셔리한 거네. 해외여행. 그녀가 올린 사진을 통해서 본 박 씨는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사진을 올려왔던 박 씨. 그러나 그 어떤 사진에도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으며 지인들의 댓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타인과 소통이 없는 그녀의 SNS에는 수천만 원의 빚독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모습만 존재했는데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가장하여 현실을 부정했던 것은 아닐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놈이 나쁜 놈인데. 안 그래요, 형사님?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면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이상하리만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박 씨. 잔혹한 살인범이 된 그녀의 이면에는 세상에서 소외된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상대 남성에게 보냈던 실제 문자. 어? 뭐라고요?
저만 예뻐해 주실 거죠? 매너남이시죠? 저 만나면 잘해 주실 거죠? 이런 걸 계속 나한테 잘해 주실 거죠? 이걸 확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 없는 그냥 외톨이였네요. 정말 조건 만남하는 남자에게조차도 날 버리지 않고 나만 이뻐할 거죠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고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기보다는 이 남자에게 뭔가 지속적 관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남자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놈 봐라, 이놈이 날 버리려고 하네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네,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어떻습니까? 다 혼자고 멀죠? 사회성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를 추적할 때 이런 SNS 같은 데 이런 데를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친구가 있나 아니 그냥 감정 소통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적할 때 이런 걸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외로워서 시작을 했겠지만 그 외로워서 올린 게시물에조차 별로 댓글이 없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외로움의 정도가 사실은 분노의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것이 폭발적으로 분노. 그럼 세 번째 추리의 증거물로 저 벨리댄스 마스크가 나온 건 실제로 그 범인이 벨리댄스를 하기도 했고 저 마스크가 상징하는 건 사회와 차단되고 내가 아닌 좀 더 화려한 사람으로 꾸미려고 하는 범인의 생각, 심리들. 그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에 대한 상실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분노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친구가 있었다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선우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이분의 어떤 이런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이 말의 단서들, 나쁜 놈, 그다음에 이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분명히 어떤 그러한 무시를 당하고 떠났고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경계선 인격 성향도 약간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계선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남자친구가 매일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신발끈을 묶으려고 손을 놓고 네 발자국을 걸어갔다 오면 나를 버리려는 신호로 받아들여 버려요. 경계선 인격 장애의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만성적 공허감이에요. 만성적 공허감. 항상 허해요. 누구랑 있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안 그런데요? 잠깐만, 왜 나만 그래? 아니 그럴 때가 있지. 잠깐만. 이거 되게 현상제니까 얘기해봐요. 우리 이유진 씨한테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막 갑자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를 적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분노. 그리고 막 집에 가서 과식, 과소비하고. 어떻게 공허해요? 아무도 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허감을 어떻게 느끼냐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이휘재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냥. 주변에 사람도 없어. 그럼 그냥 외로워? 사람들이 있지. 외롭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누구랑 있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뭔가 허하고 뭔가가 차 있지 않은 느낌? 이 사람과 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충성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도 공허감이에요? 아니 그거는 현영 씨의 욕심이 많은 남편이 바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남편이 바쁜 거예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SNS 얘기도 오늘 좀 한 것 같아요. 양재진 원장님 SNS 하시죠? 네, 합니다. 우리 박정은 씨도? 네, 저도 해요. 추리 마스터도 혹시 SNS 하시죠? 저는 SNS를 개설을 학교에서 해놨는데 안부를 묻으시더라고요. 제가 잡았던 그분들이라고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폐쇄를 했죠. 근데 다들 뭐 행복하다고 올리고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고 올리고 하니까 나는 올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거가 이제 그래요? 논문으로 나왔었는데 자기의 정말 가면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기분이 그래도 웃으면서 찍으면 남들은 웃는 줄 아는 거. 이모티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들은 주로 그런 좋은 걸 올리고요. 이쪽을 보면은 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남들은 다 좋은 것만 올려놓고 이쁜 모습만 올려놓고 이러니까 여기서 오는 상대적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배우들이 자기가 이뻐진 모습 혹은 어디서 상을 받은 거 이런 거 꼭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 그럼 배우 친구들도 다 배우들이고 연출가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너무 힘들어. 그런 걸 올리면 밑에 댓글이 부러워, 좋아, 축하해 이렇게 돼 있지만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섭섭할까 봐. 근데 이 SNS가 진짜 많이 활용되고 발전하면서 이걸로 일어나는 범죄도 정말 많아졌죠. 동선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했는지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 공간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읽어버리면 다음에 이 시간에 그렇죠. 어디에 뭐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나 요가 가는 날 해서 요가 센터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거라고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알았었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그때 올리지 말고 그 식당을 나온 뒤에 그 식당에 있었다라고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것 자체도 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전혀 안 하는데 네. 인모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이휘재를 치고 태그를 치잖아요. 네. 다 그럼 나오죠? 제가 뭘 했는지 어제 다 올리세요. 맞아요. 저는 어제 그냥 이랜드 가서 아이들이랑 뛰어놀았는데 나와 있어요. 사진도 걸려있죠. 이렇게 셀카 네네. 찍는 것처럼 저 뒤에 이희재 씨 있고 막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 안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강아지 뛰어놀게 하는 공간에 이제 갔었는데 저희를 이렇게 대놓고 찍으셔서 곽정은하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더라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올리셔서 이제 쪽지를 보내서 이건 좀 죽여버리겠다고. 어떻게 그래요? 새로운 범죄다. 새로운 범죄. 좀 내려주세요. 불편하다 내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갑자기 쪽지를 분노가 보냈던 적은 없어지죠. 있어요. 이 사건 판결이 나왔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은 이미 나왔고요. 네. 징역 30년이 구형돼 갖고 뭐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떤 형을 모면하기 위해서 꾀병도 부린 것도 있고 쇼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화려한 마스크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행복한 모습들로 채워진 SNS는 초라한 현실을 숨기기 위한 화려한 가면인 것이다. 중형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유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뉘우침, 반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또 피해자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사과라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히려 그쪽을 비난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재판부에 받아들여요. 조건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녀. 범행 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던 그녀. 남자에게 버림받은 배신감과 소외감이 극단적인 분노로 피해자에게 향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현재 분에 넘치는 뭔가를 계속 갈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소비 과정까지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그 시초일 수도 있어서 이분도 그런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범죄까지 빠져드는 부분이 보여서요. 좀 우리가 정말 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추어 볼 수 있는 약간 좀 슬픈 거울이 아니었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느끼는 부분인데 오늘 그 범인이 네. 정말 좋은 친구, 좋은 가족 뭐 이런 분들만 정말 있었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까지는 안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적이지도 모르는 예성인이 쓴 글에 인간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위대하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도 다 선악의 갈림길에서 매일 싸우고 매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고통을 겪고 또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빨간 핸드백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채팅 생겼을 때 천리안인가요? 네. 천리안.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저쪽이 그 닉네임이 나빌레란가? 나빌레라? 해봤는데 여고생이래요. 근데 제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나 사실 이희재야. 웃기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라니까? 내일 스케줄 뭐예요? 내일 별밤 라디오 같이. 맞네요? 일로 전화 한번 줘보세요. 미치겠네. 전화했어요. 다들 그쪽에서 야, 이 새끼 이제 맞아! 나빌레라가? 나빌레라.